제가 최근에 트럼프 일기 때 사람들 얘기하면은 어디까지나 부담 분담이라는 거는 핵은 이거는 나눠줄 수 없어 우리만의 권리인데 라는 세법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인사들조차도 먼저 핵 부담 분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세 개를 동시에 이제 억제해야 되잖아요. 이걸 동시에 억제하면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걸 막고 비확산 체제에 끝났다. 미국의 핵 부담 분담 논리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 책 내용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핵 부담 분담이란 것을 핵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우리의 핵무장을 설득하면은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제 부담을 핵 부담 분담 관점에서 그나마 접근해야지 설득력이 있다. 지금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못 갖고 있으니까 핵 만들어줘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책 내용도 거긴데 제가 여기서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핵 부담 관점에서 설득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관료 집단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까지 비확산 마피아라는 조직이 굉장히 공고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핵 권리는 결국 미국만이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권리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거기 핵무장 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필리핀 뭐 이런 데서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시그널링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관료 집단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직 관리들이 다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제 반미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스테이블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버릴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몇년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게 있었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 이런 건 필연적인 건데 워낙 노선이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내 메시지로서는 반미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던 정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 주어질 경우에 얘네가 이 핵을 우리한테 겨냥하거나 일본한테 겨냥하는 거에 대한, 미국은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도 어쩌면 그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료 집단에서는 당연히 반대했던 것이죠. 다만 이게 이제 제 책 내용에서 부담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핵무장은 그래도 굉장히 대내적인 메시지 아니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그건 일본까지 포함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은, 제가 책을 쓸 시점에서는 아직은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고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직 관리들, 트럼프 1기 때 사람들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말했던 이제 핵 부담 분담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은 사실 미국 관료에서는 금기어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burden sharing, 부담 분담이라는 거는 재래식이나 아니면 경제 이런 측면에서는 거지, 핵은 미국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세법은 이거는 나눠줄 수 없어 우리만의 권리인데 라는 세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인사들조차도 비확산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들도 이제 먼저 핵 부담 분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지금의 미국의 핵 예산이나 현대화를 가지고는 그 트럼프 정권 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세 개를 동시에 이제 억제해야 되잖아요. 핵을 현대화하는데 엄청난 돈이 미국의 세금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핵은 쓰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쓰려고 만드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미국 유권자한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략 자산 전폭기나 핵 잠수함 움직일 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다 지금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거대 핵 정석과 북한까지 해가지고, 미국은 북한까지는 의식하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동시에 억제하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걸 맞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쪽에서도 사실 이제 비확산 체제에 끝났다,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동맹과의 핵 부담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핵 부담 분담이라는 게 반드시 한국의 핵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반도에 이제 그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언해주진 않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근데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핵 고도화를 전격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이상 이 차이는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 비확산 마피아는 당연히 핵 우산을 얘기하지만 10년 뒤의 상황은 우리가 장담 못한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책에 썼던 시점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게 뭐냐면은, 엘브리지 콜비 같은 분들은 이제 그분도 인정을 해요. 트럼프 일기 때 인사 국방 전략을 짰던 분이시죠. 그분도 자기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의 선택지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당신 국방부에 관리했지만 그거 되게 비주류 아이디어 아니냐. 본인도 인정을 해요. 뭐 맞다. 워싱턴 DC에서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좀 비주류긴 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10년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의제는 올라온다. 그리고 그때 준비해서는 늦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이기 때 한국이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마련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가 이제 4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이제 자를 수 있는 약간 일론 머스크를 칼잡이로 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허용하는 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한 거에 있어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미국의 관료 집단이었는데 근데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료들이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은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냉전 때 나토와 다른 것이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북한용이고 중국에 대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북한용으로만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트럼프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가 이제 핵을 둠으로써 주한미군의 취약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 이제 주한미군 관여할 필요 없지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의 연계 논리도 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리스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하려면 미국이 가장 가려운 부분, 결국은 중국과의 이제 핵군비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가 그런 논의가 과연 준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 됐을 경우 중국은 이제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압박이 있을 텐데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버티고 왜냐하면은 너가 선택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혼을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관여 비용인 거잖아요.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한국이 알아서 감내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서 그 비용도 같이 셈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러우 전쟁 등의 사례를 들며 핵무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배치나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영내 배치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만 쓸 거야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재래식으로 말하지만 이중용도 그러니까 핵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핵으로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양보를 못 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은 이미 지금 핵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많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치고 있어요. 평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핵을 쏠 때가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핵이 갖고 있는 보유국으로서 장점은 뭐냐면 핵 협박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핵 협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권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표면상 핵 억제력을 구사하는 국가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아예 그 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도 안 하고 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언제든지 먼저 쏠 수 있어. 이게 최대 억제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있고 중국은 처음에 이제 핵 보유를 했을 때 1960년대 이제 핵 실험했을 때 소련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원칙적으로는 핵 선제 공격 안 하고 우리는 최소만 가질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핵을 공격할지 아니면 공표를 함으로써 거대 핵 보유국이 소련이든지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동기어지잖을 거야. 그러면서 최소의 핵만 이제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아직도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미국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공식 입장이 2035년경에 중국의 핵폭탄 수가 지금 400개에서 1,500개로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위장적으로는 이제 최소 억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유사한 핵 협박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뀐다는 건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가령 지금 타이완 해협에 계속 중국이 지금 최근에도 좀 최대치로 지금 전략 폭격기 보냈잖아요. 그 전략 폭격기 안에는 당연히 이제 핵탄두는 없는데 그게 뭘 시그널을 하냐면은 우리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평시에도 갖고 있을 때 이제 협박을 통해 가지고 핵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평시에 있어서 다른 뭐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데서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능 보검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꼭 필요할까요?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이제 미국의 핵 부담 분담.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핵 현대화하는 데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5천 개라고 해도 모든 걸 이제 북한에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는 동시에 억제하는 셈법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전술핵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북한에 대응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연쇄적으로 핵 자기네들의 우크라이나나 타이완에 또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5천 개를 다 할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몇 천 개는 중국용, 몇 천 개는 러시아용. 근데 지금 시점을 보면은 러시아 하나만 해도 지금 6천 개가 넘는 핵이 있는데 이제 5천 개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는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을 할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라는 게 굉장히 큰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의 동맹과 이건 일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력은 엄밀히 말하는 수준이 다르다. 나토는 뭐냐면 소련과의 핵 전쟁을 염두에 둔 동맹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든 사람의 공격을 해갖고 그리고 전술핵 배치나 영국과 프랑스 핵 보유국을 이제 보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핵 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트럼프 1기 때 국방정책 차관보를 했던 트라첸버그 차관보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엄밀하면 한미동맹이나 밀동맹은 나토와 다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의 선택지가 핵 보복이라는 방법은 없다. 그건 대통령의 결정사안이긴 하지만 나토처럼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모호한 말을 쓰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대북 전략에서 나오는 게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뭐냐. 북한이 핵을 쏘면은 그날로 정권 멸망.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는 우리식대로 뭐냐면 이게 확장 억제로 있는 국민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을 쏘면 당연히 핵으로 대응을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때 상황에 가서는 또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핵을 쓸 경우에 그거에 대한 기계비용을 다른 데 억제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자동 핵 보복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재래식으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늘릴 수 있다면은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을 가능성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책에서 얘기했던 비용 분담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이런 딜레마가 있고 비확산 마피아의 이제 저항이 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할당량이라도 확실히 보장을 받자.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설득력이 많은 것이 어쨌든 트럼프도 이제 핵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부담 분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도 인기가 없는 정책이에요. 미국 유권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차라리 대놓고 미국 의회에 현대화에 우리가 지분할게. 그래서 이 몫은 대북용으로 지정해줘. 물론 그것도 유사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동맹이라는 게 신성한 건 없거든요. 특히 트럼프 관점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때릴 수 있는 거. 다만 미국이 그거에 어쨌든 약조를 한다면은 청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불신도 막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억제력을 강화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 관점에서 제가 이제 책에 제안했던 것이고 이제 핵무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트럼프 1기 때나 바이든 때보다 넓어진 건 맞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중 스탠스에 대한 미국의 가려운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에 대한 명확한 표명이 있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대만과 한반도 중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특히나 타이완이나 한국이 아니라 가령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중에 결국은 양자택일하면 누굴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 책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천동설에 기인한 오류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두 개 다 양자택일의 상황을 놓여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패권 국가인데 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역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의 폐와 신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떼어야 된다면 뭘 선택할 거야? 라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거고 기능이 다른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고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다 가져야지 내가 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 라는 셈법이 강한 거지. 전통적인 관점인 거죠. 그리고 그건 똑같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타이완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것이지 1대1로 갖고 누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천동설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 표준을 바꿀 수 있는 입장에서 내가 왜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게 전통적인 아시아 피벗 했을 때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에서도 셈법이라면은 이제 트럼프 이기 때 제가 생각하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는 이제 4년 안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일단 첫째로는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하고 떼놓고
떼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청문회 하면 항상 요즘 나오는 내용들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직후에도 중국 문제, 타이완 문제가 더 많이 언급되고요. 압도적으로 타이완 침공이 됐을 경우에 북한이 기회주의적으로 미국이 이제 정신이 분산된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건데 트럼프 이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특히 이제 중국이 자신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억제력이 실패해서 실제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핵투사나 핵전쟁까지 불사하는 건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겁니다. 관료는 조언만 해줄 뿐인 것이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는 2기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내가 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트루먼이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 두 번째로 핵전쟁을 또 일으키는 레거시를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2기 정권 재연장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죠. 근데 또 여기서 내가 단호한 스탠스를 안 취하게 될 경우에 또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타이완이나 한국에서 미국 시민들이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발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신경이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라는 재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든지 타이완이든지 이게 미국 본토에 핵전쟁까지 초래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트럼프는 그러면은 둘 다 포기해라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이완, 한국을 포기한다고 해서 적어도 이제 트럼프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세계 최고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셈법이 이렇게 단기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는, 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손해지만 트럼프는 자기 임기의 성과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양쪽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거는 아베와 트럼프의 밀월 관계 때문에 그나마 좀 판을 짜는 데 같이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있는 외교부에 있는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지만 트럼프 이기 정말 무섭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선들을 대부분 충성파, 소위 해서 트럼프를 억제할 수 있는 관료 집단이 사실상 이제 숙청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일본 손 마사요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을 때 그게 지표가 되는 겁니다. 120조 원 투자 약속 받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만큼 요구할 것이란. 비상 계엄 사태를 비롯한 한국의 정세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이게 진영 논리로 변질되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미국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답변을 토대로 봤을 때는 미국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직 관리들을 얘기했을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왜 이 시점이냐는 거죠. 왜 이 시점에 굳이 그랬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미일 공조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성과가 다 이제 날아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초래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전자권 전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시적 전자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동원된 부대들이 수방사와 그다음에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참 이 지휘를 받지만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주한미군한테 이제 사전에 통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은 트럼프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역할 확대, 교육면서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고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덜 관여하고 이런 셈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받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 전략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쓰는 표현이 이건 자주권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군 지휘관에서 한국 지휘관을 바뀌는 거고, 한국 지휘관 이거 니네가도 이제 역량이 성장했으니까 니네가 한번 지휘를 해봐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지휘관은 양쪽 수뇌부, 대통령이죠. 조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한국군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불신 상황을 봤을 때는 전자권 전환이 아니라
이런 빼야 되겠는데? 라는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받는 질문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 성명을 내고 있는 미국 정부는 어쨌든 민주당 정부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말이든 어쨌든 제가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많은 피드백은 정말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질문에서 연결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상상력을 펼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트럼프하고 이제 협상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윤석열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는 둘 다 이제 선거 조작의 어쨌든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분명히 트럼프도 선거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약상에서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은 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와 이제 차기 이제 협상이나 어쨌든 궁합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사실은 오히려 저 물어보는 질문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례를 활용해서 미국 정치에 이거를 활용할까봐 우려하는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 모르겠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그렇다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 좀 진영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결국은 VOA에서 전직 관리를 이용해서 비판하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수정이 되긴 했지만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보면은 탄핵 사유 중에 이제 외교 관련된 내용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높였고, 그리고 이제 친일 인사를 이제 임명해서 국익과 반하는 행동을 한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내 정치용으로는 쓸 수는 있지만 외교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도 읽었을 것이고 일본도 읽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 정권 교체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대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이제 부정하겠다는 얘기인가? 라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미 전략적 미스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나서야 야당 쪽에서 2차 탄핵에는 그 외교 내용이 삭제됐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얘네들의 본심이다 라고 이제 이미 판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됐을 때 만약에 야당으로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설사 그게 본심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 카드를 노출하게 된 것이잖아요. 당연히 협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어쩐 사태가 트럼프를 상대하려는 입장에서는 방위분담금은 이게 세팅을 어젠다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아무리 실무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 줄대기 하려고 하잖아요. 정상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 협상 수장이 이제 무력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조적으로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다 언론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방위분담금 이거 바이든 때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뒤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는 어차피 사인한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이제 동력을 잃었다는 거.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쨌든 미국 트럼프에게 줄대기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성국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로스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했을 경우에 야당도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표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협상력에 있어서 미국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그래서 애초에 시그널링 할 때 있어서 전략적 카드를 노출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내년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진영 논리가 됐다 보니까 저쪽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중도적인 스탠스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점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다음 집권 여당이 되는지 간에 큰 위기가 온다. 근데 큰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면은 지금 언론에 생겨는 우리 망했다. 양쪽 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망했다. 지금 어쨌든 큰 위기가 오고 있어. 재난은 오고 있는 건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무력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망했다고 손 놓으면은 그거는 지금 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바텀업 가지고만은 안 되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대통령도 모든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유명했잖아요. 그 정책 보고서 다 읽긴 하냐.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이기에 있는 인사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 다 빗나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뭐 이런 사람 다 빗나갔잖아요. 전혀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정상회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텀업은 되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결국은 물론 이제 트럼프 충성파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 실무진이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과의 유대라도 빨리 이제 만들면서 어쨌든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